5장 초기 현대 사상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르네상스는 1350년에서 1650년 진행이 되었죠. 르네상스는 유럽의 문화적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문화적 변화뿐만 아니라 이 르네상스 시대에 경험과학이 발달하게 되었죠. 경험과학이 발달하면서 또한 유럽인들 사이에서 세계를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때에 르네상스 시대에 이제 철학적인 것도 신학적인 것도 이제 변하기 시작했죠. 사실 가톨릭이 강하게 여전히 잡고 있었지만 세계를 통치하고 붙잡고 있었지만 르네상스 시대에 이 가톨릭도 약하게 되었죠. 르네상스는 불신앙의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인으로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르네상스 시대의 교회의 중심 역할은 희미해져 갔죠. 그리고 종교개혁은 르네상스 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일어났죠. 그럼 왜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까요? 다시 헬라 철학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성이 있었죠. 중세시대는 히브리적 사상으로 세상을 총체적으로 봤어요. 가톨릭이 전체를 다스렸죠. 그런데 르네상스 시대에 인문학의 문이 열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헬라 철학으로 돌아갔죠. 게다가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결국에 개별적인 것이 중요해지고 분석적인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에라스무스 같은 인문주의자도 가톨릭 교회의 사치를 비판했고요. 종교개혁가들도 가톨릭의 부패를 저지하고 각 교회, 각 성도가 다시 성경을 읽고 독단의 잠에서 깨어나도록 했던 것이죠. 대표적인 종교개혁가 누굽니까? 마틴 루터죠. 루터는 요한 테첼에게 굉장히 화가 났죠. 돈만 주면 죽은 영혼이 죄사함을 얻는다고 가르쳤던 그런 요한 테첼. 이런 가톨릭 가르침에 루터와 그 당시 종교개혁가들은 경악을 했죠. 루터는 이전 가톨릭 전통, 부패에 반대해서 5가지 은혜를 주장했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쳤죠. 루터는 형이상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중세 신학의 대부분을 지배했던 영지주의와 플라톤주의적 스콜라 철학, 신학을 반대했죠. 루터의 개인주의는 가톨릭에 위협을 주었습니다. 루터는 윌리엄 오캄의 유명론을 따랐죠. 그래서 일반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인 것을, 집단적인 것보다는 개인을, 교회 전통보다는 성경을 더 중요시 여겼죠. 이러한 것이 가톨릭의 흐름을 멈추게 했고요. 루터는 이성이 성경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루터는 스콜라 신학을 비판했고 부정적으로 말했죠. 16세기에는 성경,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합한 중세 스콜라주의, 행위구원이라는 이단 사상, 아타나시우스와 같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근본 진리를 주장한 개혁주의가 공존했었죠. 루터의 사상은 독일과 스칸디나비아에서 뿌리를 내렸는데요. 스위스와 프랑스의 그리스도인들은 울리, 쯔빙글리, 마르틴 부처와 같은 개혁주의자의 지도 아래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죠. 특히 존 칼빈은 목회자 중에 목회자였는데 칼빈의 인식론은 중세와 르네상스 사상과는 달랐죠. 칼빈은 신학을 형이상학적 접근법보다 인식론적이고 인격적인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칼빈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3가지 관점을 지녔는데요. 첫 번째는 규범적 관점,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근거한다, 이렇게 봤죠. 두 번째, 상황적 관점,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은 물론 세계 안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세 번째, 실존적 관점,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 자신, 특히 우리의 부패한 상태와 구원의 필요성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죠. 칼빈은 복음을 이성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것으로 제시했어요. 상황적으로는 피조세계의 증거들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으로 제시했죠. 실존적으로는 생각하는 기계가 아닌 전인적인 존재로 다루었습니다. 이런 칼빈의 종교개혁은 천주교의 아성을 무너뜨렸죠. 그리고 나서 개신교 스콜라주의가 성행하게 되는데요. 루터와 칼빈의 계승자들은 종교개혁의 통찰력을 체계화했죠. 이들을 개신교 스콜라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은 종교개혁 이후에 신학을 좀 더 학술적이고 상세하고 논증적으로 만들었죠. 개신교 경건주의가 또 나오게 됐는데요. 신학과 교회의 스콜라적인 성향은 이제 그와 반대로 다른 길을 가게 했죠. 그것이 바로 경건주의였죠. 그 경건주의를 낳게 된 것이죠. 필립 야곱 스페너는
경건한 열망에서 그 당시 신학의 문제점을 다루었죠. 즉 루터주의의 신학적인 정통주의가 실천적인 기독교 삶을 질식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스페노의 운동은 경건주의 운동이었죠. 이런 경건주의에서 좀 더 나아가 신비주의적인 흐름도 있게 되었고요. 중세 종교개혁이 있은 뒤에 철학은 더 발전했죠. 대륙에는 합리론이, 영국에서는 경험론 철학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리론,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의 철학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카르트의 철학을 한번 살펴보시죠. 데카르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카르트는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죠. 데카르트가 태어났을 때는 혼돈의 시기였습니다. 위그노 전쟁이 프랑스에서 한창이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천주교가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을 탄압하는 학살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지동설도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데카르트는 진리를 찾고자 했죠. 중세 신학 위주의 스콜라 철학의 한계를 느꼈고 여행을 다니면서 진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데카르트는 기존 진리를 그냥 믿지 않으려고 했죠. 수학적 공리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것도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악마가 자신에게 그렇게 믿게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죠. 자신이 꿈, 환상 속에 있을 수 있다고도 여겼죠. 데카르트 논리를 따르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진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지 꿈속에서 사용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의심하고 사유하는 동안에 나라는 주체는 실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았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자신의 생각은 의심할 수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명제를 이야기한 것이었죠. 생각하는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세계의 원리를 분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이성의 판단을 통해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인간의 눈앞에 온전하고 질서정연하게 놓이게 되리라 믿었죠.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올바로 생각하고 명석하게 판단을 내릴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했는데요. 데카르트는 신을 이성의 올바른 판단 근거로 보았죠.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분은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고 보았고 인간 판단의 올바른 근원이 될 수 있다고 보았죠. 데카르트의 철학의 한계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 세상을 인간의 정신과 외부 세계의 둘로 분리해서 기계처럼 취급했다는 것이죠. 데카르트는 정신적인 실체 그리고 물리적인 실체를 인정했는데요. 정신적 실체는 생각하는 존재이고 물리적 실체는 연장된 존재로 보았죠. 즉 정신적 실체는 자유의지론적인 자유를 누리고 물리적인 실체는 기계론적인 인과성에 의해 지배된다 보았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정신과 외부 세계를 둘로 분리. 둘째, 인간의 이성과 몸을 잇는 것이 뇌의 송가선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송가선이라는 신체 기관이 이성과 몸을 잇는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여기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데카르트가 이성과 육체가 연결된다고 말했는데 두뇌에 있는 송가선은 여전히 물리적 실체인데 어떻게 정신적 실체를 연결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카르트가 근대 철학의 문을 열었지만 완벽한 철학을 이야기했던 것은 아니었죠. 데카르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스피노자의 철학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피노자는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거대한 철학자인데요. 스피노자는 데카르트 철학에 푹 빠졌고요. 그러면서 철학과 과학의 열의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스피노자는 데카르트의 정신과 육체, 이원론을 거부했죠. 게다가 유대인이었던 스피노자는 중세의 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세의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죠.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출교를 당할 수 있었죠. 스피노자는 자연을 신의 자리에 놓았습니다. 스피노자는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고 그 위에서 세계와 인간의 삶을 주관하는 신은 없다, 이렇게 봤죠. 스피노자는 자세히 말해 신이 없다고 한 것은 아니었고요. 온 세상 자연이 곧 신 자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오히려 자연 속에 신이 깃들여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신이라는 범신론 사상을 주장했죠. 개와 돼지 다 신적 존재다라는 말이었죠. 이런 스피노자를 20세기 질 들레즈는 철학의 왕자라는 타이틀을 주었는데요. 왜 이런 타이틀을 주었을까요? 스피노자의 신관을 좀 더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스피노자는 데카르트처럼 하나님을 실체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우주가 오직 하나의 존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믿었는데요. 즉 스피노자는 이론론자였습니다. 이런 사상으로 스피노자는 기독교의 창조주와 피조물의 근본적 차이를 부정하게 되었죠. 데카르트는 실체를 하나님, 자연, 인간으로 말했는데요.
했는데요. 스피노자는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양태라는 말을 했습니다. 신, 즉 자연은 존재로 양태인 삼라만상을 상출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삼라만상은 사람, 소, 말, 물고기, 풀, 산, 강, 바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신적 자연이 실체이고 이런 실체에서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 존재, 인간과 자연이 양태라고 했습니다. 고로 실체에서 나온 양태는 모두 하나의 인과관계로 귀속된다 보았죠. 그래서 세상은 필연적이며 그 세상 속에서 만물은 자신을 유지하려고 하는 코나투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여기 코나투스는 운동과 정지의 비율을 일치시키려는 일종의 관성을 말했는데요. 인간에게 있어서 이런 코나투스는 자신을 보존하려고 하는 욕망이라고 했습니다. 스피노자는 코나투스의 자기 보존 욕망으로 인간들 사이에서 협력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즉 이성을 통해 각자의 욕망 추구가 내적인 공통점을 만들어서 서로 협력하게 한다, 이렇게 봤죠. 스피노자에게 욕망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존하고 협력하게 하는 긍정적 에너지였죠. 이런 협력을 통해서만 행복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민주주의적 견해를 스피노자는 이미 근대에 설파하였습니다. 스피노자는 생성, 소멸, 변화를 겪는 창조되는 자연을 소산적 자연, 반면 소산적 자연 위에 변화의 원리와 법칙 같은 자연을 능산적 자연이라고 설명했죠. 이렇게 여러분 도표를 보시면 잘 아실 수 있겠죠. 스피노자는 목적인을 부인하고 작용인만을 인정했는데요. 그런 이유는 신, 즉 자연은 특정한 역사적인 결과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진화론도 이런 이야기를 하죠. 진화론도 어떤 목적이 없이 그냥 진화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 스피노자는 유대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했고요. 중세 카톨릭 교회로부터도 정죄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철학적 지식과 지혜에 관심이 많았죠. 속세의 욕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누이에게 주고 스스로 가난하게 살았죠. 그래서 결국 스피노자는 평생 안경알을 깎아 생계를 유지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철학을 고수했습니다. 이런 면은 너무나 멋진 것 같습니다. 네, 스피노자 같이 살펴봤습니다. 합리론의 세 번째, 라이프니츠의 철학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라이프니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데카르트와 스피노자처럼 라이프니츠는 수학자였습니다. 역시 철학자였죠. 라이프니츠는 데카르트가 죽기 4년 전 태어나 로크를 필두로 하는 영국 경험론에 대항해 합리론을 지지했습니다. 즉 이성에 기초한 형이상학의 정초를 세우려고 했죠. 데카르트와 스피노자가 세운 실체에 관해 세계가 무수하게 많은 실체들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며 새로운 주장을 펼쳤죠. 데카르트는 정신과 물질의 실체를 이야기했고요. 스피노자는 자연, 즉 신이라는 하나의 실체를 상정하고 그 실체가 다양한 표현, 즉 양태로 표출된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창조의 교리를 부인했는데요. 반면 라이프니츠는 실체를 정신적인 원자, 모나드, 단자라고 이야기했죠. 즉 라이프니츠는 사물과 사람 다 모나드로 구성되었다라고 보았죠. 라이프니츠는 모나드는 자체적인 욕구와 자각을 가지는데 그런 자기의식의 정도에 따라 차츰 단계가 나누어지고 등급이 매겨진다, 이렇게 봤습니다. 역사적으로 존재의 궁극적인 본질을 가장 궁극적인 것, 즉 원자로 본 자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원자론자들이라고 불렀죠. 원자론자들은 대부분 물질주의자였는데요. 반면 라이프니츠는 가장 작은 존재를 정신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라이프니츠를 원자론적 관념론자라고 부르는데요. 라이프니츠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운동과 사건들은 이미 예정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예정 조화서를 주장했는데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죠. 이런 견해는 스토아 학파의 목적론적 세계관과 유사합니다. 신학자 칼빈은 예정론을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어떤 예정이라는 것이 있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의 예정을 말한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라이프니츠는 기계론적 예정 조화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전반부가 다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봤죠. 이런 사상은 인간이 로봇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었죠.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생을 B와 D 사이의 C다, 이렇게 얘기했죠. 즉 B라는 것은 birth,
태어나는 것이고 D는 death, 죽음이고, 그래서 이 태어나는 것과 죽음 사이에 수없이 초이스, 선택하며 사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기에 인간은 끊임없는 선택 속에 불행한 고통의 삶을 산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라이프니츠에 의하면 그렇지 않았죠. 모든 것이 정해져 인간이 발버둥 칠 이유가 없었죠. 신학자, 철학자로 라이프니츠에게 세계는 신의 계획과 목적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상은 데카르트 철학에 동의하지 않았던 부분이었죠. 왜냐하면 데카르트의 철학은 사실 이성 중심적이었죠. 그런데 라이프니츠의 철학은 신 중심적인 철학을 펼쳤죠. 라이프니츠가 철학에 기여한 다른 부분은 분석적 문장과 종합적 문장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었죠. 라이프니츠는 분석적 문장은 사실일 수밖에 없고 종합적 문장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 분석적 문장, 독신자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건 항상 참이 되죠. 이런 문장은 참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종합적 문장, 고양이가 카페 뒤에 있다 라는 이 문장은 참 혹 거짓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분석적 문장과 종합적 문장 개념은 나중 칸트에게 전수가 되었죠. 라이프니츠는 끊임없는 저술가였고요. 광범위한 서신교류가였습니다. 600명 이상과 서신교류를 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열성적으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네, 우리도 열심히 살면 좋겠습니다. 로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카르트와 스피노자, 그리고 라이프니츠는 합리론 철학자였죠.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자신의 존재에서 형이상학적인 신존재를 연역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 거기에 대한 근거, 그것이 바로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스피노자 같은 경우는 신의 존재를 자연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형이상학적인 범신론으로 이 세상을 설명했습니다. 라이프니츠는 모나드를 이야기하면서 형이상학적으로 펼쳤습니다. 그런데 로크는 형이상학보다 인식론을 더 앞세웠는데요. 이런 특징은 경험주의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인데요. 사실 많은 철학자들이 선험적 지식을 인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리라든가 수학의 법칙이라든가 도덕적 기준, 이런 것은 다 선험적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였죠. 그런데 로크는 이런 개념들은 생득적이지 않다 이야기했죠. 생득적이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이런 것들이 감각에서 비롯됐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었죠. 로크는 데카르트가 주장한 본유관념에 대해서도 제지를 걸었죠. 본유관념 혹 생득관념은 합리론의 기초이고 원천이었는데요. 로크는 이런 모든 관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죠.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것은 관념을 통해서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습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크는 인식론에서 관념을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첫째, 적으로 받아들이는 단순 관념과 둘째, 단순 관념들을 능동적인 지식 경험을 통해 얻는 복합 관념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같은 대상이라도 사람에 따라 각자의 주관과 상황에 따라 달리 받아들이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사물의 성질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어떤 상태 혹 누구에게나 같은 감각 정보를 주는 사물 자체의 성질들, 그리고 물체에 내재해 있지 않아서 감각의 주관에 따라 다양하게 느끼는 성질들로 나누었습니다. 전자를 제1성질, 후자를 제2성질이라고 했는데요. 제1성질은 크기나 모양, 무게 등이었고요. 제2성질은 맛, 색깔, 냄새 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1성질은 사물 자체의 성질이라 변하지 않고 제2성질은 감각의 주관에 따라 다르게 느낀다고 보았죠. 예를 들어 식용곤충이 요즘에 유행인데요. 식용곤충의 크기, 모양, 무게는 모두가 다 같게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나 식용곤충의 맛, 색깔, 냄새는 각 사람마다 다르게 느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맛있게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징그럽게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볼 때 이 색깔은 갈색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아주 짙은 갈색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겐 연한 갈색일 수도 있고요. 냄새도 다양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맛이나 색깔, 냄새는 곤충 자체의 성질이 아니라는 거죠. 물체에 내재된 것이 아니어서 사람 감각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로크의 생각입니다. 로크는 데카르트가 말한 본유관념을 본유성질이라는 단어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본유관념이라는 것은 없다. 하지만 어떠한 궁극적인 성질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로크는 이렇게 경험과 감각을 중요시하면서 인간 이성
이성으로 모든 진리를 다 알 수 있다라고 자신하던 이성 중심의 합리론 철학 사상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죠. 여기서 어떤 사람의 지식도 그의 경험을 넘어설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인간에 관한 이해에 있어서도 로크는 인간의 생각을 백지 상태, 타블로 로사라고 했습니다. 이런 백지를 인간의 경험으로 채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것을 갖고 있는 본유 관념이 아니라 경험하면서 하나하나 배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합리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수학, 기하학 이런 것도 사실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씩 배워서 알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배워서 체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네,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로크 이후의 조지 버클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버클리의 철학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버클리는 로크를 넘어선 경험론자였죠. 로크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로크는 합리론자 데카르트가 말한 본유 관념을 제거해 버렸죠. 로크는 본유 관념을 본유 성질로 말했죠. 버클리는 로크가 말한 본유 성질도 실체, 즉 데카르트가 말한 본유 관념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로크처럼 1차적인 성질과 2차적인 성질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크는 1차적인 성질이 실체 자체에 속한 성질이다 라고 말했죠. 반면 2차적인 성질을 색깔, 맛, 냄새 이런 것으로 얘기하면서 실체 안이 아니라 밖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버클리는 이런 실체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면도날 오캄처럼 오직 감각적인 경험에만 의존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죠. 따라서 버클리는 이런 명제를 말했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지각되는 것이다. 여기 존재하는 것은 지각된다라는 말은 지각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똑같이 말할 수 있죠. 즉 지각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버클리는 1차 성질, 2차 성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관념을 가질 때 인식되고 파악이 가능하다라고 봤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실체 혹 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로크는 1차 성질은 누구나 동일하게 인식하고 2차 성질은 사람마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데카르트는 본유관념을 통해 실체를 파악한다, 이렇게 합리론을 말했는데요. 버클리는 인식론적으로 자기 자신이 지각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유물론자들은 사물만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고, 관념론자들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존재한다, 이렇게 봤죠. 그런데 버클리는 경험론자로 인간이 지각하는 주관적 인식이 있을 때 바로 사물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유튜브 철학 콘텐츠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보지 않으면 이 채널은 없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버클리는 사람이 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에 관해서 아예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버클리는 성공의 주교로 신을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신을 아예 배제할 수 없어서 신이 보기 때문에 그것은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버클리 사상은 사실 양자역학과 비교해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는데요. 양자역학에서 원자의 전자는 측정하기가 쉽지 않죠. 빛을 통해 전자를 볼 때 빛이 그나마 영향을 적게 주어서 전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파악했지만 그 빛의 영향으로 전자가 또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빛을 비추어 보면 전자가 어떻게 된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측정할 때마다 측정이 불확실한 것은 인정하지만 위치는 어디에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말은 플라톤적 사고,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데아는 있지만 보편적 이데아를 현실에서 확실히 알 수 없듯이 이 전자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현실에서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러나 신진 과학자들은 아인슈타인의 이런 생각에 반대했습니다. 관측된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죠. 즉 철학적 생각, 관념보다는 관측 결과를 우선시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경험론자적 생각이었죠. 다 이해되지 않지만 보는 것에 따라 위치가 달라지고 전자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인간의 관념적 이해보다 사실로 일어나니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즉 위치는 있는 것이고 있다고 보고 파악한다, 이렇게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진 과학자들 말대로 양자역학을 통해 반도체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상은 버클리 생각과 같았죠. 버클리가 1차 성질, 2차 성질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죠. 주관적으로 내가 지각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양자역학 신진 과학자들도 위치는 정확히 알 수 없고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존재하는 에너지는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 것처럼 버클리도 그렇게 본 것이죠. 내가 지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경험론자 버클리는 자기의 사상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세 번째, 경험론의 끝판왕 데이비드 휴메에 대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경험론자는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은 오직 직접 경험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휴메의 경험론은 지독하리 많지 비판적이었습니다. 결국 휴메의 철학에서 경험주의가 회의주의로 기울었는데요. 흉도 로크와 버클리처럼 인식론은 본질적으로 내향적이고 우리 자신의 지각과 개념을 성찰해야 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즉 휴문 라이프니츠처럼 분석적인 진술과 종합적인 진술을 구별해야 된다고 봤죠. 분석적 진술은 틀림없는 문장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처녀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이다, 이 말은 맞는 말이죠. 검증해 봐도 틀릴 수가 없죠. 주어와 수어가 서술어가 같잖아요. 반면 종합적 명제는 검증해 봐야 하는 문장이었죠. 종합적 명제는 그 처녀는 아름답다. 처녀라고 다 아름다울 수는 없죠. 그리고 그 처녀가 정말 아름다운지 검증해 봐야 참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분석적 명제는 참인데요. 휴문 수학과 논리학은 분석적이기에 틀림없는 사실이었는데 의심하기 시작했죠. 감각으로 얻는 지식부터 영혼, 자아, 자신의 생각까지 다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문 인간의 지각을 두 가지 인상과 관념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인상은 대상을 직접 보는 것이고요. 관념은 그 인상을 기억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겨울에 눈을 보는 것은 인상이죠. 그 본 눈을 밤에 떠올리는 것은 관념입니다. 휴문, 로크나 버클리와 같은 기존의 경험론자들이 관념으로 뭉뚱그려 설명했던 것을 이렇게 두 개로 인상과 관념으로 나누어 설명했죠. 인상은 뚜렷하고 생생하며 인식자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원초적인 지각으로 봤어요. 즉 인상은 외부 지각, 감각과 내부 지각, 반성에 의해 생기는 표상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관념은 인상이 사라지고 난 후에 회상 혹 상상을 통해 생성하는 지각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관념은 인상보다 덜 선명하다고 봤습니다. 더 나아가 관념은 형성하는 과정에서 회상과 상상력을 더한다고 봤던 거예요. 아까 얘기한 눈, 인상으로 눈을 받아들인 것과 나중에 이 눈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뭔가 회상하고 상상을 더해서 더 추가한다는 것이죠. 휴문, 인상의 관념을 결합할 때 세 가지 문제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첫째, 하나의 생각에서 유사한 사고로 옮겨가는 유사성. 두 번째, 시공간에서 인접한 것을 관련지어 떠올리는 인접성. 세 번째, 연결되어 일어나는 사건을 원인과 결과로 파악하는 인과성을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인간이 자아뿐만 아니라 외부 대상, 사물의 존재를 인식할 때도 유사성을 동일성으로 착각한다고 보았던 거예요. 결국에 휴문, 수학에서 불문율로 여기는 1 플러스 1, 2도 믿을 수 없다. 자명한 원인과 결과도 다를 가능성의 인과율일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잘못 인식하는 것은 바로 습관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태양이 동해에서 뜨고 서해서 지니 계속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죠. 백조는 늘 흰색이라고 생각하는데 검은 백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휴메 철학은 철저히 회의주의적이었습니다. 이런 휴메 철학은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내가 경험하는 것도 진짜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아무도 휴메 철학 이후에 인식하는 것이 맞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수학과 물리학 이런 것도 부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칸트가 이 휴메 철학에서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는 것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고민하고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해서 우리의 인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혀내기 시작하죠. 계속해서 신학과 철학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